I love this city. I don't want to destroy it. Donald Trump wants to destroy not only the city, but the country, and eventually he could destroy the world. But we vowed we would not allow terrorists. I owe this city a lot. And that's why it's so weird that Donald Trump is just across the street. Because he doesn't belong in my city. 정치란 때로는 단순한 전략 게임이 아닌 사회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모든 것의 거울이 되기도 한다. 바로 그런 순간이 찾아왔다. 미국 영화사의 가장 상징적인 얼굴 중 하나인 로버트 드 니로가 자신의 목소리를 캐릭터 연기 대신 많은 이들이 느끼면서도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꺼려했던 진실을 드러내는데 사용하기로 결심했을 때였다. 생방송으로 카메라 앞에서 직설적으로 그는 도널드 트럼프를 바보, 거짓말쟁이, 국가적 위협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는 박수나 헤드라인을 얻기 위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누군가가 마침내 위선의 베일을 찢어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가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하려 했던 인물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작업이었다. 그의 말의 힘은 공격적인 어조가 아니라 신화를 벗겨내는 놀라운 명료함에 있었다. 각 문장은 전문 용어와 공허한 과장 뒤에 숨겨진 취약하고 허약한 인물을 드러냈다. 이는 더 이상 당파적 대립의 문제가 아니었다. 오만과 즉흥, 쇼로 자신을 방어해온 공인의 핵심을 찌르는 예술적 개입이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이미지가 단지 연설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유리나 콘크리트, 즉 재정적 파탄을 숨기면서 권력을 외치려는 건물들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위대함을 외쳤지만 현실은 빚과 파산, 속임수로 이루어져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의 사업적 천재성을 증명하는 증거로 세상에 팔아온 제국은 사실 실패한 도박들로 엉성하게 꿰매진 누더기였다. 카지노들은 문을 닫고 수백만 달러의 적자를 남겼다. 호텔들은 파산의 연속 속에서 주인을 바꿨다. 건물 외벽의 금색 글자들은 재무제표 자체보다 더 무거웠다. 총 6건 이상의 기업 파산이 은행 공급업체 직원들에게 타격을 입혔다. 공식은 항상 같았다. 이미지를 부풀리고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프로젝트를 포기한 뒤 생존자로 재등장하는 것. 그리고 더 많이 추락할수록 그는 더 높이 올라갔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그의 예술이었다. 패배를 서사로 전환하는 것, 마케팅의 오류다. 그리고 바로 이 수법을 수년간 사업에서 갈고 닦은 덕분에 트럼프는 정치에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었다. 그는 파괴할 수 없는 아웃사이더라는 인물을 구축했는데 표면상으로는 체제에 맞서는 인물이었지만 실제로는 매 순간 체제에 의존하는 존재였다. 전술은 정교해졌다. 조사는 박해로 변했다. 비판은 입막음 시도로 취급되었다. 그리고 소음을 용기로 오해하는 청중 앞에서 그는 더욱 강해졌다. 선거 운동은 제안이 아닌 퍼포먼스가 되었다. 무대는 즉석 법정으로 변모했고 마이크는 정보를 전달하기보다 고발하고 왜곡하고 공격하는 데 사용되었다. 상상 속의 적들은 연설마다 창조되었다. 반대하는 자는 배신자였다. 의심하는 자는 조국의 적이었다. 그러나 쇼는 대가를 요구했다. 각 위기는 새로운 희생양을 필요로 했다. 각 실수는 새로운 책임자를 필요로 했다. 그리고 동맹을 잡아먹는 이 역학 속에서 트럼프는 항상 전쟁 상태에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모델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무언가에 대한 전쟁, 누군가에 대한 전쟁, 비록 그 누군가가 불과 몇 분 전까지 자신의 편에 있었더라도 그것은 악순환이었다. 혼란, 공격, 피해자로서의 재등장. 그러나 집회에서 통하던 방식은 국제무역, 외교, 성숙함이 아닌 허세로 요구되는 동맹관계라는 현실과 충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서 그 결과는 미국 국경을 넘어 넘쳐 흐르기 시작했다.
관세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한 것은 브라질을 주요 표적으로 만들었다. 브라질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는 워싱턴에서는 힘의 과시로 포장되었지만 브라질리아에서는 다른 영향을 미쳤다. 분석가들은 이 조치가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동맹 세력과 연결된 분야, 즉 쇠고기 및 커피 수출업자들을 정확히 겨냥했다고 지적했다. 즉 실제로 트럼프는 이 지역에서 자신의 이념적 동맹국들을 약화시키면서 루라에게 저항과 주권이라는 논리를 손쉽게 제공한 셈이다. 마치 적이 적의 손에 탄약을 건네준 것과 같았다. 루라는 관세를 미국 논리가 경제적 이유가 아닌 권위주의적 충동에 의해 움직인다는 증거로 활용했다. 국제 언론은 이를 용서하지 않았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트럼프를 브라질의 황제라 부르며 말과 결과 사이에 괴리를 비꼬았다. 워싱턴 포스트는 브라질에 대한 괴롭힘이 미국의 역효과를 냈다고 선언했다. 굴욕을 주려는 시도는 오히려 이전에 궁지에 몰렸던 자를 강화시켰다. 판세가 뒤집힌 것이다. 그리고 경고 신호가 되어야 할 상황이 다른 지도자들이 미국의 통제 불능에 대한 대안으로 나설 기회로 변모했다. 문제는 단순히 관세나 무역 문제가 아니었다. 도덕적, 제도적, 문명적 문제였다. 당시 미국 대통령의 행동은 협정뿐만 아니라 근본적 가치까지 위협했다. 언론, 과학, 소수자, 다자간 체제에 대한 공격은 미국 영토를 넘어선 긴장감을 조성했다. 이는 더 큰 무언가의 반영이었다. 인권단체, 국제비정부기구, 학계 지도자, 심지어 국가 원수들까지 트럼프를 까다로운 파트너가 아닌 세계 안정의 위험 요소로 보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헤드라인과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이제 과열된 포퓰리즘은 전후 질서를 지탱해온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마치 전 세계가 하나의 상징이 붕괴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듯했다. 동시에 그동안 경멸받던 남미의 한 나라가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었다. 트럼프가 음모론에 빠져 허우적대는 동안 브라질은 자신들의 악마와 맞서고 있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쿠데타 시도 재판은 전 세계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브라질 사법부의 단호한 대응을 민주주의 저항의 드문 사례로 꼽았다. 대조는 뚜렷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여전히 논쟁을 주도하며 복귀를 위협하고 수사를 거부하며 선거제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브라질에서는 사법부가 전 대통령을 압박하며 면책 특권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역할의 전환은 국제 분석가들을 경악하게 했다. 수십 년간 민주주의의 등대임을 자부해온 나라는 이제 책임과 재건에 관한 교훈을 얻기 위해 남쪽을 바라봐야 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정치 도덕적 지형도 속에서 미국의 위상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워싱턴의 영향력은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었다. 세계는 견고한 제도를 자아의 변덕스러움으로 바꾼 강대국의 쇠퇴를 지켜보고 있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마침내 누군가가 여러분이 항상 생각했지만 TV에서는 본 적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여기서는 정치인의 연설을 반복하지도 반쪽 진실만 담은 헤드라인을 번역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는 숨겨진 진실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왜 이 모든 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여러분의 정의감이 여전히 가치 있는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상처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그것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일부입니다. 그러니 좋아요를 누르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기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앞으로 다가올 내용들은 쇼비즈니스 정치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줄 테니까요. 그리고 그 유효기간은 곧 끝나고 있습니다. 세계가 미국의 제도적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할 무렵 내부 기반 자체도 붕괴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 위기의 가장 뚜렷한 증상 중 하나는 전통적으로 미국 체제의 가장 견고하고 존경받는 기둥 중 하나로 여겨져 온 군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었다.
이 불편함은 퀸티코 기지에서 수백 명의 장교들과의 회의에서 당시 전쟁부 장관 피트 헥셋이 발언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의 발언은 참석한 군인들뿐만 아니라 여론까지도 충격에 빠뜨렸다. 헥셋은 장군과 제독들의 외모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그들의 태도가 요구되는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암시했다. 전략회의가 되어야 할 자리는 제도적 굴욕의 장으로 변모했다. 이 발언들은 곧바로 도널드 트럼프의 리더십 스타일과 연관되어 퍼져나갔는데 그는 완전한 복종과 공개적인 힘의 과시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케빈 유는 트럼프가 샌드위치를 먹는 모습을 담은 합성 사진을 SNS에 게시하며 최고 사령관은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비꼬는 문구를 덧붙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단순한 밈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보호받던 영역에서조차 대통령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한 환경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국방부를 전쟁부로 개명하겠다는 제안과 군부대 내 수염 사용 갑작스러운 금지 조치는 정부가 행정 효율성보다 권위주의적 미학에 더 신경 쓰고 있다는 인식을 더욱 부채질했다. 이러한 결정들은 규율을 전달하기보다는 이미 유지되기 어려운 통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연출된 퍼포먼스처럼 보였다. 각 제스처는 견고한 정책이라기보다 억지스러운 연극처럼 들렸다. 그리고 이처럼 신뢰도가 침식되는 공백 속에서 트럼프 스타일의 또 다른 깊은 특징이 더욱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절대적 충성에 대한 집착이었다. 정부 내부에서는 장관, 보좌관, 심지어 가족 구성원들까지도 똑같이 쉽게 승진시키고 해고했다. 기술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았다. 유일한 요건은 복종이었다. 위기 순간에 트럼프를 옹호하는 데 주저하는 자는 그의 말을 의심 없이 반복할 의향이 있는 자로 대체되었다. 충성심은 통용화폐가 되었지만 대통령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그러했듯 이 화폐는 그 자신에 의해 끊임없이 평가절하되었다. 신뢰에 대한 약속은 생방송으로 깨졌다. 동맹은 게시물, 성명 또는 시선 하나로 해체되었다. 그리고 이 패턴은 강함의 신호가 아니라 불안감의 표현이었다. 정부를 지탱해야 할 기반은 불안정한 계단으로 변해 누구도 다음에 누가 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백악관 밖에서도 같은 패턴이 집회에서 반복되었다. 깃발을 휘날리고 모자를 팔고 구호를 외쳤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진정한 정치 행위라기보다 숭배의 연극에 가까웠다. 대중은 유권자가 아닌 관객으로 취급되었다. 이미지 숭배가 공공정책 논의를 대체했다. 통치는 자기 과시 투어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박수에 의존할수록 포즈 뒤에 숨은 취약성이 더욱 뚜렷해졌다. 마치 공개적인 제스처마다 위대함이라는 환상을 유지하려는 필사적인 시도가 담긴 듯했다. 그리고 사실 그 환상은 무대가 필요했다. 계산된 이미지가 필요했다. 그렇게 새로운 수준의 집착이 생겨났다. 외모에 대한 완전한 통제. 트럼프 치하의 정치는 사진 촬영 리허설, 깃발 앞에서 연습된 포즈, 즉석에서 마련된 장소에서의 연출된 등장에 의해 지배받게 되었는데 모두 내용이 비어있을 때조차 엄숙해 보이려는 목적이었다. 이러한 순간들 중 상당수는 바로 그 인위성 때문에 바이럴이 되었다. 밈이 되고 패러디가 되고 대중의 조롱 대상이 되었다. 리더십의 증거로 계획된 것들이 순식간에 웃음거리가 되었다. 카리스마는 주목에 대한 강박으로 변했다. 위대함의 서사는 억지스러운 허영의 장면들로 대체되었다. 새로운 연출이 나올 때마다 트럼프가 그토록 구축하고 싶어 했던 유산이 세계의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다. 남은 것은 프로젝트도 구조적 개혁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도 없었다. 오직 이미지들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조차도 시간의 시험을 견디지 못했다. 권위를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울은 금이 가고 갈라지기 시작하며
화장 뒤에 숨겨진 고통스러운 취약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깨진 거울 속에서 진실이 드러났다. 강인한 리더십으로 선전되었던 것, 용감한 스타일로 홍보되었던 것, 모든 것이 비극적 코미디의 최종 심판에 봉인될 카리커처로 전락했다. 그리고 역사는 항상 신호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그러하듯 이 끝을 기념비로 기록하지 않고 풍자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세계적인 정치가로 기억되길 원했던 그 남자는 과장, 즉흥성, 불안정의 상징으로 집단 기억에 각인되었다. 그의 슬로건은 의미를 잃었다. 그의 연설은 반복이 되었다. 그의 이름은 힘과 연관되기보다 분열과, 용기와 연관되기보다 무질서와 연결되었다. 그가 추구했던 국제적 존중은 외교적 위기와 이전의 이류로 취급받던 국가들과의 굴욕적인 비교로 변모했다. 심지어 역사적으로 미국의 지침에 영향을 받아온 브라질조차도 민주적 대립의 사례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미국은 음모론과 자국 기관에 대한 공격에 빠져들었다. 트럼프는 항상 원했던 바로 그 전지전능함을 얻었지만 조롱의 형태로였다. 그의 브랜드는 살아남았지만 불안정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의 이름은 등장하지만 엄숙한 역사책에는 없다. 그는 코미디 대본에, 비판적 사설에, 대다수가 잊고 싶어 하는 시기의 추억 속에 등장한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미국은 갈림길에 서 있다. 미래는 세 갈래로 나뉜다. 쇼와 혼란의 순환을 반복하거나, 트럼프주의의 유독한 유산을 중화시키려 시도하거나, 아니면 드러난 약점을 교훈 삼아 책임과 진실을 바탕으로 제도를 재건하는 길이다. 트럼프가 남긴 흔적은 경고다. 쇼와 소음, 이미지 숭배에 빠진 정치는 결국 희극으로 끝난다. 그리고 이 허구는 이미 역사의 심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신화는 조롱거리가 되었고, 조롱은 경고로 변했습니다. 이 경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붕괴로 이끈 각 단계를 기억하고 되짚어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히 그만이라고 말한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권합니다. 허영심 때문이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해야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 공유는 각성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각 댓글은 이 연극에 속았다고 느끼는 이들의 외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보여드린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댓글에 여러분의 흔적을 남겨주세요.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카메라 앞에서 신화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다. 이 문장을 복사해서 아래에 붙여 넣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다른 누군가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입니다. 진실이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만들어지는 곳이 아니라 해방시키기 위해 드러나는 곳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다음 편에서는 아무도 보여주려 하지 않는 것을 보여줄 테니까요.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초기의 열광이 가라앉으면서 트럼프 시대가 남긴 것은 성취의 유산이 아니라 제도적 폐허의 잔해였다. 분열된 국가, 산산조각 난 정당들, 서로를 의심하는 동맹국들, 끊임없는 스캔들과 헤드라인 모순에 마비된 시민들. 도널드 트럼프가 구원하겠다고 약속한 미국은 역설적으로 더욱 길을 잃은 상태였다. 위대한 귀환이라는 수사는 수사, 재판, 무대 뒤에서 쌓여가는 이탈자들에 의해 점점 더 숨이 막혀갔다. 한때 대통령과 함께 무대에 오르던 장관들은 이제 초청을 피하기 시작했다. 과거 그의 열띤 연설에 박수를 쳤던 의원들은 이제 지역 선거 운동에서 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꺼렸다. 많은 이들에게 침묵은 자기 보호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소진, 정서적 고갈, 거리감으로 위장된 수치심을 드러냈다. 미국은 더 이상 모범을 보여 이끄는 나라가 아니었다. 이제 그들은 혼란이 통치 방식으로 제도화되도록 방치한 이유를 정당화할 설명을 찾고 있었다. 거리에서는
그 반향이 더욱 가혹했다. 역사적 불평등으로 이미 긴장된 사회 구조는 갈기갈기 찢겨졌다. 지역 사회들은 이전에는 눈에 띄지 않던 문제들로 맞섰다. 마스크, 백신, 교과서, 다양성 프로그램, 기념일, 모든 것이 전쟁터가 되었다. 트럼프 주의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음에도 여전히 갈등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그는 더 이상 권력을 잡지 않아도 혼란의 속도를 좌우할 수 있었다. 한마디 발언, 한 번의 게시물, 즉흥적인 집회만으로도 헤드라인이 쏟아지고 과장된 반응이 이어지며 TV 토론이 벌어지고 영상이 바이럴되는 시기였다. 그의 개입은 마른 들판에 던져진 성냥과 같았다. 그리고 나라는 불타올랐다. 민주적 표현의 장으로 칭송받던 소셜미디어는 참호로 변했다. 진실은 불안정한 화폐가 되어 각자의 거품 속에 따라 교환되었다. 이는 우연이 아니었다. 계획이었다. 방법이었다. 비판적 목소리를 무력화하고 기관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으며 어떤 합의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전략이었다. 결국 극도로 분열된 나라는 어떤 권위주의적 인물이 구세주로 다시 등장하기에 비옥한 토양이다. 비록 그 인물이 처음부터 붕괴를 초래한 장본인일지라도. 하지만 전환점이 있다.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 항상 존재한다. 신화가 현실과 너무나도 강렬하게 부딪혀 가장 열렬한 지지자들조차 주저없이 그 허구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순간이, 그 전환점은 트럼프의 자기 이미지 집착을 드러낸 일련의 사건들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백악관의 비밀 연회장을 건설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의 역사적인 건물을 파괴하겠다는 계획은 개인적 욕망과 제도적 존중 사이의 괴리를 드러냈다. 단순한 건축적 변덕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일이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국가적 기억의 일부였던 것을 허물고 오직 대통령의 자아만을 위한 무언가를 세우기로 한 선택은 축소된 규모로 이미 국가 전체에 일어나고 있던 현상을 반영했다. 집단을 개인으로 대체하는 것, 역사를 일시적인 것으로 대체하는 것, 견고함을 쇼로 대체하는 것, 그리고 이는 눈에 띄지 않았다. 트럼프주의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구조적 위협이라는 생각에 여전히 저항하던 이들에게는 경고 신호였다. 동시에 연예계와 문화계 인사들은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서 점점 더 날카로운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로버트 드 니로는 계약이나 관객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점차 내려놓고 더 소중한 것, 즉 진실을 지키기 위해 나선 수많은 예술가, 작가, 언론인, 영화감독, 음악가들 중 가장 용감한 인물에 불과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지배적인 서사에 질식당하고 있던 수백만 명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마치 드 니로가 트럼프를 국가적 재앙이라 부르는 것을 들으며 많은 이들이 마침내 누군가가 말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처음으로 느낀 듯했다. 직설적으로, 필터 없이, 두려움 없이. 그리고 이 행동은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 침묵이 유일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포퓰리즘의 기계에 맞서기 위해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된 다른 이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위협과 취소, 온라인 괴롭힘 앞에서도 저항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를 계기로 게임은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뒤집히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소음에 마비되어 있던 상당수 인구가 혼돈 속에서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 공약과 현실을 비교하기 시작했다. 효과적인 문구와 결과를 대조하기 시작했다. 한 나라는 외치는 슬로건으로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정책, 법에 대한 존중, 대화, 공감으로 건설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다음 선거들은 이러한 피로감을 드러냈다.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로 공격당할까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숨 쉬고 싶은 갈망이었다. 트럼프주의가 여전히 여러 영역에 존재하지만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감정적 지배력을 행사하지는 못한다. 신화의 힘은 진실의 빛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약해진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각 조사마다, 각 증언마다, 각 심층 보도마다 거짓의 기여는 약해집니다.
파괴할 수 없을 것 같던 것이 공중에서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모든 것에 큰 교훈이 나옵니다.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룻밤 사이에 재건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종종 느린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 과정은 기억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잊지 않는 것을 통해 행해진 일, 말해진 일, 숨겨진 일, 파괴된 일들을 세세히 이야기하고 재구성하는 것을 통해, 그래서 이 영상은 단순한 대본이 아니다. 살아있는 기억이다. 기록이다. 우리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지워지거나 축소되거나 재구성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법이다. 역사는 이미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극을 영웅주의로 바꾸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실수를 용기의 행위로 포장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열병과 불가능한 약속으로 순진한 이들을 유혹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은 말해져야 합니다. 반복되어야 합니다. 공유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어떤 식으로든 닿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미국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 투표한 적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당신의 삶, 당신의 가정, 당신의 나라의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당신이 이해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이 존재합니다. 점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도 고립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유롭게 그러나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는 피상적인 헤드라인이나 성급한 분석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많은 이들이 그냥 지나치는 곳에 깊이 파고들 용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를 소중히 여긴다면 지금이 바로 함께할 때입니다. 채널에 구독하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을 켜주세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도널드 트럼프의 유산을 어떻게 보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세요. 여러분이 말할 때 여러분은 단순히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침묵에서 해방시키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사기극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단순한 진실을 큰 소리로 말하는 것으로, 묻히기를 거부하는 기억들로, 우상 숭배가 아닌 책임감으로 잊히지 않을 이름들로. 이 영상이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기가 달라지길 바랍니다. 다음 지도자가 공감 없는 권력은 그저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 국민들이 마침내 권위와 권위주의의 차이를 인식하는 법을 배우길 바란다. 다음번에 누군가 전국 방송에서 입 다물어 노인네라고 외칠 때 그에 대한 침묵이 수치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끝을 의미하기를, 종결을, 넘겨진 페이지를, 그리고 그 전환이 마침내 우리를 새로운 시작으로 이끌기를